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이번 주에 열린 7월 미 FOMC 결과는 이 시장의 예상대로 0.25bp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었는데 0.25%포인트 올려가지고 과연 이것이 끝일까 궁금하죠. 이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요 투자 은행을 비롯한 시장의 생각은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 발표를 한 미국 기업의 80% 가까이가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 금리 인상과 양호한 기업 실적이 이 글로벌 증시에도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악재의 징후는 없는가? 오늘 두 분의 전문꾼을 모시고 2023년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의 이 글로벌 경제와 증시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페이스에서 한 번, 바디에서 또 한 번, 볼을 두 번 로딩해 멀리 정확히 쏜다. 메이저 챔피언들의 선택. 스릭슨 GX 마크 2. 7월 미 FOMC가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지난해 초 거의 제로 수준이었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범위까지 올라섰습니다. 6%까지 열려 있을까요? 2001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확인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I will also say, since we're talking about it, between now and the September meeting, we get 2 more job reports, 2 more CPI reports. All of that information is going to inform our decision as we go into that meeting. I would say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we would raise funds again at the September meeting if the data warranted. And I would also say it's possible that we would choose to hold steady at that meeting. 네, 이 기자회견 영상 방금 보셨는데요. 이 파월 의장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속내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8월 달에 있는 또 다른 미국의 중앙은행장들의 모임이 있죠. 여러분들 와이오밍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가 지금 또 관심인데 시장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11월 FOMC 회의를 주목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두 분의 꿈께서는 이번 FOMC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9월, 11월 상황이 돼가는 걸 봐서 연준 의장 말처럼 이 경기가 조금 더 과열상을 보이면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지 김한진 박사님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뭐 성명서 내용은 사실 6월달 FOMC 결과랑 거의 뭐 비슷했죠. 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도 뭐 반복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그리고 연준도 결정된 건 없다. 네. 그리고 뭐 특이한 것은 2025년 정도나 돼야 좀 뭐 금리를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가 조금 뭐 늦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6월 FOMC에 이미 문서로 나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원 PCE 물가가 내년 말이 돼야 뭐 2.6%니까요. 네. 내년 말도 연준의 조금 기준에 맞춰주는 물가 기준 근원 물가가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024년 지나서 2025년 정도는 돼야 조금 뭐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지만 제 생각에는 뭐 이거 다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이 얘기한 그 임금 뭐 ECI 지표 그러니까 고용 비용 지수를 중시하겠다. 오늘 좀 금요일 날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서비스업 물가가 지금 6개월째 6%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 경기가 너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9월 달에 이 정도 상황이면 9월 달에 조금 스킵해도 건너뛰어도 9월 20일이죠. 네. 12월 1일이죠. 네, 1일. 11월 1일에 다시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좀 지켜봤습니다. 그 퐁당퐁당 네, 같다는 네. 말씀인데 우리 윤재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굉장히 별거 아니었다 하시는데 저는 어제 그 2025년까지 뭐 금리 안 내린다 말도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 아니었나. 상당히 놀랬죠. 그거는 기자에게. 무려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내년 연말에도 2%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나쁘게만 볼 것이냐, 결국 어느 정도의 인플레 고착화를 얘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보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린 건 좀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2년 금리는 한 4.9인데 30년이 4%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장기 금리라는 게 뭐 인플레이션도 연동되지만 중요한 건 장기적인 어떤 경기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가 좋구나 저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제가 뭐 영어는 짧지만 뭐 하여튼 영어적인 표현도 좀 바뀐 부분이 있고, 여하튼 경기는 생각보다 좋고 물가는 잘 안 내려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저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건값이 비싸진다기보다 돈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라 본다면, 돈 가치가 가치 보관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걸 해지할 수 있는 뭔가를 사야겠는데 부동산은 좀 더 위험한 것 같고, 그래서 주식이 되는 것이 아닐까. 뭐 너무나 기승전 주식을 얘기한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네. 저는 파월 말을 들으면서 뭐 경기 침체는 이제 원래 다 경기 침체 온다고 했었지만 그거는 물 건너 갔고, 금리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엄청 안정화되어 금리를 내려올 가능성은 크지 않구나. 그 정도 제가 느꼈던 소감이었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재 네. 대표께서 쓰신 칼럼에 아 예. 변덕쟁이 금리하고 더 이상 저 관심 가질 거 없고 이제는 실적하고 사랑에 빠지는 게 낫겠다. 기업 실적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네. 저는 올해 굉장히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 금가격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금가격도 단단하고, 이게 인플레에 대한 어떤 방어적 요소가 되게 강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채권 시장은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네. 계속해서 이런 금리가 고금리에 있다면. 반면에 주식 투자는 기업 실적이 훨씬 중요한 거죠. 결국 이장이 뭐 저 높은 금리, 정말 장기채가 4%인데 저 투자를 왜 하나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미국채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나름 지금까지 선방한 이유는 이쪽의 성장에 대한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칼럼에서 결국 주식 투자는 채권 투자자가 아니다. 결국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한데 실적의 기대값은 확실히 하반기에 올라오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금 이동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여전히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건 알지만 네. 이게 어떤 경기의 어떤 호경기를 띠고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 수요가 늘어나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아닐진데야 네.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난다는 것. 네. 그렇다 그러면 제조업은 아닌 것 같고 서비스업 쪽인가? 서비스업 쪽이 아니면 제조업 쪽인가? 아니면 양쪽 다라 그러면 어느 분야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좀 또 박사님께서 자꾸 저희 집요하게 질문해 주셔서 기대란 표현을 드렸는데, 기대. 네. 지금 잘 보시면 약간 내러티브에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확 나와는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당장 큰 이익은 창출하지 않지만 네. 기업이 속한 미래 산업 전망이 젊다, 밝아서 네. 캐펙스 투자, 소위 말해서 자본 지출을 늘리는 산업에 대해서 네. 시장의 기대가 확 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결국 빅테크에 쏠리고 있고요. AI 세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여의도에서 굉장히 요새 이것도 괴로워하고 있지만 표현이 좀 그런데 2차 전지죠. 2차 전지 촉발시켰던 것 중에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번에 포스코가 기업 설명회 왔는데 2030년까지의 캐펙스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거 보면은 밸류를 땡겨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숫자가 좋아진다는데 당신 뭐 지금 경기가 이런데 숫자가 좋아지겠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죠. 당장 큰 이익이 크지 않지만 어쩌면 그 성장 산업, 밝아지는 산업에 얼마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이게 어쩌면 현재 시장을 이끄는 힘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좀 더 집요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괴로운데. 방금 아니 김한진 박사님한테 제가 드릴 예. 질문은 또 있습니다. 예. 방금 포스코 배터리 관련된 네.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말씀을 주셔서 에코프로가 요즘
아주 그 롤러코스터를 잘 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탱하는 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주신 말씀에 기업의 실적에 근거한 어떤 합리적인 투자인지 아니면 이게 개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반영하는 것인지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매도하고 나가고 있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뉴턴이 이게 주식시장의 광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지 그렇죠.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관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관계가 반드시 나쁜 거냐? 그렇진 않죠.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주도주가 탄생하면 정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상황. 옛 과거에 중국에 한참 투자 열풍, 차이 아메리카 했을 때에는 조선주의 열풍이 불었었고요. 네. 멀리 찾으실 필요 없이 중국의 내수 열풍이 불었을 때 한국의 아모레퍼시픽과 LG선건이 정말 끝없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한번 거기서 어느 아이디어를 말씀드린다면 당시에 프로야라는 중국 기업이 있었는데 중국 화장품 아무도 안 쓸 거야 했지만 결국은 중국 화장품도 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어떤 이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밸류를 당겨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는 시대인 건 맞는데 네. 이게 뭐 영원히 지속될 거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포스코 그룹 같은 데서 정말 2030년까지 투자를 정말 계단식으로 따박따박 쌓아가서 정말 전 세계 시장을 잡는다면 네. 그건 긍정적이에요. 또 하나 잠깐 뭐 예. 말씀하신 김에 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된 거는 저는 IRA가 엄청 힘을 준 것 같아요. 네. 저희 인플레이션 리덕션, 인플레 감축법인데 아니 이거 만약 그거 없었으면 미국의 중국 기업들 다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기회를 잡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반도체도 그렇고 좀 반도체는 아직 안 좋지만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2차 전지는 그거에 가장 수혜가 있고 이런 쪽으로 뭔가 미국과 중국의 그 소위 경제 연결고리가 좀 약화되면서 그 틈새에서 한국의 대표 수출 기업들이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겠는가 전 보고 있어요. 그 대표는 조선업 정도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이를 주제를 좀 확산시켜서 좀 앞선감은 있지만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최근 상승세에 대해서 이건 단순히 그냥 밈이야 이렇게 평가절하하기에는 나름 어떤 방향성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다만 이게 좀 과하다 느낌은 저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과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약간 감으로는 지금 오고 있는데 조금 더 나중에 파보도록 하고 네. 김한진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기업의 한 80%가 실적이 사실상 좋게 나온다. 앞으로 기대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좋게 나올 것 같다. 아마 파월 의장 개념이 11월 달에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주신 것도 그때 되면 이게 좀 열기가 식지 않은 게 나타나서 연준으로서는 곤혹스럽지만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또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그 추세가 장기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기업 실적이 것인지 지금 만약에 테크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2000년도 저들이 그 IT 버블 디지털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AI라든지 무인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 산업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못 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은 뭐 11월 첫째 주 FOMC에서 아마도 뭐 9월 달에는 건너뛰더라도 11월에는 인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연준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네. 저는 뭐 조금 엉뚱한 생각이지만 아마도 연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경기가 침체 쪽으로 빠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 충분히. 물론 지금 연준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네.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기업이익 말씀하셨지만 기업이익의 컨센서스는 이번 분기가 뭐 전년 동분기 대비로는 가장 낮은 네. 뭐 한 7 내지 8%좀 줄어드는 그런 분기고 다음 분기 3분기 이익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컨센서스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거의 뭐 분기별로 한 11%에서 14%. 지금 컨센서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내년에 한 $240 정도 위에서 EPS가 주당 순이익이 찍힐 정도로 강력한 이익 확장세가 본격화된다. 네. 그런 뭐 이익 만약에 그런 뭐 그 궤적으로만 간다면 주식시장을 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연준 말씀을 처음에 나눴습니다마는 네.
과연 파월 의장이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한 시차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예. 그러니까 그동안 525bp나 올렸는데 그게 이제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소비와 고용과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이나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네. 이거는 정말 작동되지 않는 건가? 정말 이거는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여기서 심지어는 뭐 몇백 bp를 올려도 미국 경제는 거의 뭐 끄떡없는 건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퀘스천이고요. 그럴 리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싸늘하게 경기가 식고 기업들은 또 팬데믹 때 보여줬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들은 얼마나 유연합니까? 그렇죠. 한 두세 달의 경기가 나빠지니까 고용을 한 2천만 개 줄였거든요. 네. 그런 장면은 앞으로 우리의 가시적인 기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전혀 없는 건가? 미리 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조금 뭐 기업 이익을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을 해보는 게 기업 이익과 물가의 관계입니다. 네. 2022년 작년 하반기까지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업의 명목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잡히면서 기업의 이익도 줄었습니다. 네. 명목 매출액도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기업 이익이 위쪽으로 움직이고 물가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려면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하려면 네. 어떤 게 뒷받침이 돼야 될까? 첫 번째는 엄청난 생산성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두 분기에 그렇게 기업의 혁신이 생산성이 정말 뭐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네. 문제인가 이런 부분은 좀 퀘스천이죠. 또 한 가지는 정말 판매 수량이 증가할 정도로 네. P가 꺾여도 명목 매출액이 꺾여도 수량이 증가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정도의 경기 확장이 있을 건가? 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게 충족되면 연준은 예. 금리를 계속 올릴 텐데요. 그렇죠.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내러티브, 물가는 잡히고 기업 이익은 우상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과연 이게 좀 충족될 확률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기업 이익을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든지 네. 아니면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든지 적절하게 타협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협점. 그 타협점을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주식시장을 흔들어 가지고 좋을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경제적인 요인으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IRA 법안이라든지 칩스 법안이 나오면서 미국의 내수 산업에 대한 재정 지출이 보조금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게 나중에 재정 적자의 문제 때문에 상원 하원에서 특히 하원에서 통과되는데 상당히 힘들어했었고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또 80%가 이번에 이익을 낸다고 하니 자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뜨거운데 과연 이 경기가 CPI를 2%대로 잡으려고 하는데 3.5%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더 떨어질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CPI 보지 말고 이제 우리 코어 보자. 근원 소비자 물가 봐서 에너지 가격, 식품 가격은 지금 비정상적인 비경제적 요인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 빼버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보면 이게 3%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물가 정책 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시장이 결국은 경제를 대표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변동성의 위험성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대공황 때도 그랬고 75년 때도 그랬고 87년 블랙 먼데이 때도 그렇고 주가가 마치 상승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200포인트 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200%포인트.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두 분이서 같은. 근데 아니, 같은 게 아니고 제가 두 분은 질문을 이제 옮겨드리는 이코노미스트 겁니다. 예. 베이스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코노미스트가 만약 제가 리서치 있을 때 저 이코노미스트가 여기서 막 긍정적으로만 말한다면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를 신뢰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코노미스트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가능성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데 한번 제가 반문 드리고 싶은 게 아니 뭐 경기 침체가 자꾸 온다 그러는데 네. 저는 MBER 기준으로
그 기술적인 네. 어떤 GDP 마이너스 본 그거 말고 그냥 NBR 기준으로 작년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게 지나갔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평가했을 때. 그리고 사실 이번에 파월 말을 굳이 빌리자면 그 결국은 실업률이 초래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도 인플레를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IRA를 얘기했지만 미국의 고용이 너무 단단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전 지금 뭐 EU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1년 내내 해왔지만 결국 미국의 고용이 단단하고 미국의 수요가 매우 견조하다면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뭐 과거처럼 2%대로 가는 건 정말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뭐 이건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 3%대 전후에 뭐 인플레이션 고착화되는 국면에서 어쩌면 자산 시장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연준은 지금 뭐 코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코어라는 거는 고용이 안정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주택 가격 잡히는 시그널만 나와도 상당히 저는 파월이 그 부분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주거비와 렌트비의 관련성 높고 주거비가 거의 34%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잡히면 코어가 좀 안정화되면 뭐 헤드라인이야 좀 변동성이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과연 연준이 그렇게 액션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다면 금리가 물론 약간 높다 보니까 금리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미국의 빅테크, 한국에서도 그냥 내수까지 되는 건 아니고 네. 또 이러한 소위 차별화된 장세가 흐름 속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채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저 윤조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거를 또 제가 그대로 옮겨와서 그 올해 초에 이제 많은 투자 은행들이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는 전통적인 낙관론자들이고 JP 모간이나 이쪽은 좀 비관론자들인데 모간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그럼요. 상당히 그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100개 흔들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거든요.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말뿐인 경기 침체, 사실은 경기 침체도 아닌데 왜 자꾸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네, 사실 상반기에 상당히 경기에 대한 전망이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저도 올해 네. 전체적인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0.5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연초에만 해도 그렇게 봤는데 저도 고백하자면 상반기 내내 올리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1.3까지 일단 나름은 올렸거든요. 네. 이게 안 올리면 큰일 날 정도로 매달 경기 지표가 나오는 게 계속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네. 근데 조금 이 대목에서 좀 재밌는 게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주식시장이 어떤 경기를 선호하는지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네. 옛날에 영화 제목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좋은 경기를 선호할까, 나쁜 경기를 선호할까? 아니더라고요. 네. 이상한 경기를 선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CT 이코노믹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뭐 경제 전망을 하면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 그게 센티먼트죠. 이 센티먼트가 상반기에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도 그렇고 월가의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올리느라고 바빴거든요. 네. 경제 전망을 수정했는데 위쪽으로 그거를 그 이코노미 어쨌든 센티먼트와 주가는 같이 갔어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안 좋은 경기 지표에 같이 갔거든요. 대표적인 게 PMI 같은 겁니다. 제조업, 서비스, 네. ISM 계속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주가는 위로 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반기의 경기 논쟁은 좀 무의미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요인이 훨씬 더 강력하게 뭔가 주식시장의 중심을 끌고 갔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AI가 써올린 큰 공이었죠. 네. 그러니까 미시적인 어쨌든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 거지 굉장히 매크로적인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시장에 그렇게 묵직하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쨌든 뭐 마이클 윌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많은 비관론자들이 틀렸던 부분
그거는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경기 침체의 강도, 폭에 대해서 틀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침체의 시점,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경기 둔화의 시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차 부분에서 틀렸다. 음. 그러니까 폭이 생각보다는 낮게 진행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시점은 경기의 부진의 그 하이라이트는 원래 여름 정도에 시작될 걸로 봤는데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뒤로 미뤄졌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아주 구조적인 소비 증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 일자리가 모자라는 부분,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도 뭐 경제를 전망하고 예측을 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한진 박사님께서는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 강도와 폭을 잘못 전망한 것 같다. 그다음에 시점, 통화 정책의 시차, 이거를 잘못 예측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와 많은 다른 어떤 경제적인 요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센티멘트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조금은 불확실성에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두는 게 제조업 지수 있지 않습니까? PMI 지수. 네. 그렇게 높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저는 월가를 이런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 또 저한테 엄청난 화살을 쏘실 건데 소위 자본주의의 악의 축을 골라라 그러면 저는 월가를 저는 지목을 해요. 그 월스트리트의 그 탐욕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과연 IT 산업이 붐을 일으킬 1990년에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보통 95년, 93년에 이제 IPO가 막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무인 자동차라든지 많은 첨단 산업이 AI라든지 상품으로 제대로 나와서 소비 시장에 나온 것도 없고 이게 기업 실적으로 이어진 구체화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대 수요를 가지고 만약에 월가를 붐업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악의 축의 역할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악의 축까지 얘기하시니까 근데 큰 아까 소리니까.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제가 저도 아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어쩌면 나중에 결론은 좀 다르지만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김한진 예, 관점이 다른 박사님께서도 거죠. 예. 미국 고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다, 구조적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그걸 좋게 보는 축이고 방금 전에 이건 악의 축이다 하지만 저가 아까 이건 내러티브의 시대입니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러티브를 보고서 이제 투자가 막 늘어날 때 주식시장은 그때를 가장 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거는 뭔가 이상해. 아까 굉장히 이상한 놈이었는데 이상하니까 우리가 위험을 회피만 해야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이상한 상황에서 그래도 거기에 투자 계획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제는 오히려 채권 금리예요. 저는 가끔 고민을 하는 주제의 핵심은 미국 장기채가 뭐 4% 넘는데 이거 참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자라면. 그렇죠. 뭐 굳이 뭐 다른 리스크를 얼마나 수익이 나온다고 아유, 다른 투자를 그럼요.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까? 돈도 많고요. 기회를 보는 자금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기회 아까 말씀드렸던 내러티브 또 악의 축이라고 될 수 있는 곳으로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옳은 것이 더 오르고 자꾸 좀 뭔가 소외되는 건 더 소외되는 이유가 결국 이런 성장 가치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매우 싸요. 근데 그 기업은 부채가 많다면 매우 기업이 힘들겠죠. 근데 아까 김한진 박사님이 요새 항상 말씀하시는 게 미국의 빅테크는 좀 다르다. 거기 돈이 많거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서울이나 이런 쪽은 좋지만 지방은 매우 힘들고 이런 오히려 우리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투자 기회는 극심한 차별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히려 그 점을 오히려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참 양극화가 이 네. 개인 간에도 일어나지만 기업 간에도 또 투자자의 간에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제 조금 더 한국적으로 좀 옮겨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요거부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주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증시를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거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는 게 미국을
잘 몰라서 한국 증시를 좋아합니다라는 네, 거예요. 한국 증시. 증시를 선호합니다. 김한진 박사님도. 저는 뭐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는 뭐 미국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네. 한국과 중국. 저는 아까 슬쩍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굉장한 강한 캐펙스 사이클, 투자 사이클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e스포츠 노포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고 사실 국내에서 제가 아까 조심스럽지만 어디 가면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는 수출 비중 자체가 중국은 내려오고 미국 내지 아세안이나 이쪽에 올라오는 거다. 그래서 네.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네, 중국은 뭐 기술주는 괜찮다. 네. 하지만 지수를 사는 것은 아직 아닌 것 네.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한국- 2, 3년 정도. 네. 네. 한국과 일본. 일본은 근간 펀더멘탈은 개선되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시적인 테마성, 뭐 테마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뭐 어부질이죠. 네. 반도체 투자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약간 들뜬 경기인 것 같고요.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은 그렇게 개선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윤조 대표님. 저는 이제 미국 다시 동일한 얘기인데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면서 일본에도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표적이었던 게 일본의 상사 주식들이 움직인 거는 전형적으로 결국 자원 개발에 대한 매력이거든요. 결국 중국이 자원을 많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자원 개발하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그런 소위 생산기지 역할도 강조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도 일본의 아까 좀 우리한테는 꼭 긍정적 뉴스는 아닌데 일본도 다시 한번 좀 투자 열풍이 부는 것 같아서 네. 그 소위 IT 같은 곳에 네. 저는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좋다는 의미에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증시 투자가 서핑 것 같다 그러면 파도가 일어날 때 소위 말 변동성이 커질 네. 때 그때 빨리 헤엄쳐 나가서 먼 바다에서 네. 안쪽으로 서핑을 하고 들어오는 게 좋은 시점인데 네. 두 분께서 말씀 주신 이 중국과 미국, 일본의 투자 시장에 대한 환경도 한번 보셨으니까 자 이제 한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핫한 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배터리 빼고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만 또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조금 범위를 넓혀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어느 쪽이 더 변동성이 커질까요? 굉장히 어려우죠. 뭐 매일 변동성이 예. 그 지수 자체의 변동성보다 어쩌면 요새 굉장히 어떤 증권업계에 뭐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계신 분들이시지만 이렇게 시총 큰 종목들이 변동성이 큰 건 저도 잘 기억에 드문드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우리가 주제를 피해갈 수 없는 게 결국 이렇게 주도주가 나왔는데 과거와 다르게 주도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격렬하다는 거 지금. 그게 뭐 저도 굉장히 낯선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한진 박사님, 우리 네. 윤조 대표님은 낯설다고 하셨는데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이 생태 자체가 생리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지금 상반기에 올라간 2차 전지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코스닥이 또 그 안에서 이제 그 업종이 순환되면서 예를 들자면 바이오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뭐 K 컨텐츠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가총액이 큰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가고 또 뭐 2차 전지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네. 또 순환매를 돌고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코스닥이 조금 계속 우상향 하더라도 많은 변동성을 동반한 상승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과거에 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테마를 바꿔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원전을 갑자기 중단해버린다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를 갑자기 붐업을 시키고 태양광을 붐업을 시키고 하면서 근데 저는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기능을 하도록 지금 던져놓고 있다. 투자를 판단할 때의 모든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투자가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는 이거는 시장에서의 역할에 아주 순응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시장적이지만 이 시장적이다라는 표현이 말씀 주신 대로 시총 1위 하는 주가가 20만 원 내렸다가 10만 원 올라가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아까 좀 낯설다고 드린 말씀이 뭐냐면 과거에 2000년대 보면 결국 미래에셋의 펀드가 유행하면서 돈이 거기로 쏠리면서 움직였었고 뭐 그전에도 역사를 보면 항상 기관하게 돈이 들어와서 크게 움직이거나 네. 좀 이런 성향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개인들의 어떤 군집화, 네. 집단화가 음. 굉장히 이제 힘이 강해졌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게 네. 꼭 뭐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나덕연 사건 같은 것도 보면 어떤 그러한 투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을 줬었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집단화되고 있는 개인들의 힘이 최근에 반영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는 과거와 다르게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들도 결비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아마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저도 가끔 주식 안 하던 와이프의 친구라던가 뭐 친구까지 전화가 와요. 막 동일한 질문하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이거 사라고 하는데 어떡하냐면 결국 개인의 선택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드려요. 원래 투자자들이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는 다른 거거든요. 네. 좋은 기업이 좀 싸져 있어야 좋은 주가가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주가가 아주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면 꼭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 함축적 의미인데 최근에 좀 주도주들이 좀 미래 이익을 좀 빨리 땡겨온 느낌이 있어서 또 이것을 또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서 그래 다시 2028년 것까지 땡겨올 거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갈 수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 무슨 뭐 마냥 이것만 주도할 수는 없지 않겠나. 예. 우리가 흔히 방금 땡겨오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가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앞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물론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발생할 소득에 맞죠. 대해서 선투자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한진 박사님 지금 가불할 수 있는 배터리 말고 가불해올 수 있는 또 다른 뭐 성장주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의 상반기 컨셉은 결국 집중화, 그리고 매크로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쪽에서 성장 스토리를 가진 업종이 미국은 7개 종목 중심으로 뭐 7개 왕자 주식이죠.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폭증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K 배터리가 그걸 이제 주도했던 거고. 공통점은 결국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매크로와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업종이라는 거고 네. 그 성장 스토리의 기반은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신 성장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그러니까 뭐 PR 100배라도 이익이 매년 더블씩 나면 3, 4년 후에는 PR이 10배, 10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주식시장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 원래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그렇고 매크로가 아까 나쁜 경기도 아니고 좋은 경기도 아니고 이상한 경기니까 그런 성장 스토리가 투영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거든요. 이런 환경이. 네. 하반기에도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건가라는 부분은 좀 퀘스천이 있다라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고. 네. 아무튼 지금 똘똘한 성장주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HBM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만, 뭐 IT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뭐 게임이나 혹은 K 컨텐츠, 엔터라는 혹은 뭐 신재생, 혹은 방산, 원전. 뭐 얼마든지 성장 스토리를 갖고 또 그게 수주 베이스로 성장성을 조금 엿보이는 살짝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가짜 성장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은 저는 우리나라에도 많다고 봅니다. 김한진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저는 보통 주식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돈으로 네. 적어도 5년 이상 묵어두고 갈 자신 있으면 투자하라 그럽니다. 네. 얘를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거지만 그런데 방금 주신 말 살짝 보여줬을 때 빛이 살짝 구름 속에 가려있다가 딱 나왔을 때 저거 큰 별이야 라고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 문제는 그런데 가계부채 이야기 나오죠. 부동산 이야기 나오죠. 새마을 금고 이야기 나오죠. 레고랜드 이야기. 이거 한국 경제가 곧 망할 듯한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걱정 없다. 우리 펀더멘탈 괜찮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주식시장과 어떤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수준을 피해야 되고 수출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수를 피하고 수출주로 가는데 네. 수출이 주된 국가도 아까 IRA를 언급했지만 네. 중국보다는 익스포저가 미국의 익스포저가 높은 것들. 예를 들어서 같은 라면 업체라도 농심은 미국의 KPX 증설을 했기 때문에 네. 더 호칭을 받은 거고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은 여러 의료 미용기구 업체들도 어떤 모멘텀이 있고 결국은 네. 그 어디를 향하냐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주가라는 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게 한국 증시는 아쉽게도 가장 잘 맞습니다. 그때 주도주가 탄생하는 건데 분명한 건 이번에도 상당히 고퍼 주식들이 힘을 얻고 있죠. 근데 아까 반도체는 지나친 고퍼 반도체된다. 그 배터리. 재전지는 좀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바이오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장품 내에서도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산업은 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피부 스키 뭐 그 태양 차단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품목별로 성장이 스토리가 있는 것, 내러티브가 있는 것들은 네. 뭐 주가가 반응하고 있죠. 반면에 요즘 며칠 사이에 좀 증권시장에서는 흥미로웠던 거는 또 벌써 픽아웃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어떤 기업이 발표를 했는데 이제 픽아웃 되는 거 아니냐. 픽아웃. 자동차도 실적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가능성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아까 김만희 박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시장은 철저하게 성장 내러티브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성장 내러티브가 있는 것이 과연 그러면 특정 업종 하나만 있는가?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 네, 지금 뭐 매크로 환경에서 뭐 하반기에 이제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정말 사이좋게 가려면 키를 맞춰서 그러면 하반기에 경기가 좀 위쪽으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윤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런 종목들은 성장 내러티브,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고 경기가 잘 모르니까 일단 미래의 것을 마음껏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순환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중소형주라든지 뭐 또 소재, 또 경기 순환주, 또 은행, 그리고 뭐 에너지, 또 부동산 이렇게 이런 건설 이런 관련주들이 정말 경기의 베타가 높은 업종으로 정말 사이좋게 키를 맞추려면 뭐 하워드 막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6개월에서 한 9개월. 뭐 그분이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경기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100% 공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에서 9개월. 그러니까 연말 연초 내년 초에 경기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미스터 마켓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가 막히게 지금 반영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부터 경기 관련주들이 폭넓게 간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네. 왜 얘네들이 달려? 경기는 안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달리면 결국에는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경기는 좋아지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장세가 상반기에 올라간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종목들이 계속 가지 않으면 혹은 좀 전에 말씀 나눴던 조금 뭐 똘똘한 다른 성장주를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이 뭐 게릴라식으로 가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정말 뭐 다 키를 맞춰서 경기 순환주까지 같이 올라가는 전면적인 좀 강세장, 경기 확장을 반영한 강세장, 전형적인 강세장으로 하반기에 진입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하반기 장세는 상반기보다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다. 좀 박스권일 수도 있고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경기 침체라는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상반기는 오히려 편했지만 하반기는 좀 주의해야 될 복병들이 좀 있을 거다. 위험 변수가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팬데믹 이후에 네. 가계가 소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이 언뜻 한 100조 정도 초과 저축액을 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가계부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디레버리징 하지 않고 지금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한 100조 정도 된다. 근데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실을 털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단 그래서 말입니다. 순환금 쌓고 있죠. 충당금 쌓고 있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미국도 저리 가고 일본도 저리 가고 중국도 저리 가서 우리도 지금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좀 펌프 좀 해주시고 연료 좀 충족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아까 말씀하신 살짝 이렇게 뽐내도 되는데 예. 그 살짝 뽐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쿠야예요. 왜냐? SK에서 HBM을 먼저 출시를 해버렸어요. 삼성은 이제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가 HBM을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논의한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우리나라 기업의 아까 말씀한 성장주의 모습인가?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문제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았다가 아까 이제 김한진 박사님 얘기를 듣고 나서 든 생각이 이렇게 돌아서서 올라갈 때 한국 증시가 제일 좋습니다.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OECD 한 G20 선행 지수가 100 넘어가면 한국 주식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100 넘어가기 전까지가 제일 좋고 네.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 미국도 한 50 밑에서 바닥 찍고서 50 내려 넘어가기 직전까지가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과연 잘하고 있냐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 하반기를 바라볼 때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다들 얘기하는 게 하반기 수출이 돌아서야 우리 경기가 좋아진다. 다른 말로 하면 반도체가 많이 팔려야 좋아지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아까 보니까 저 보여드리네요. 경기 확산 지수라는 게 뭐냐면 글로벌 그 소위 38개국 정도의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확산 지수, 그 경기 선행 지수가 개선됐냐를 보는 건데 그렇죠. 저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춤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뒤따라 갔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올 10월이 돼서 3분기 실적이 나오면 2분기 대비 상표가 좋아졌다는 게 확인될 것이고 그 선대에 아마 반도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기대값을 내년 것까지 땡겨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현재 약간 고밸류 부담들에 대해서 시장은 다소 안심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최소한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저희 7월 말에 이 시점에서 아까 위험을 선택한 제가 서두에 문장을 제시했던 게 위험을 피하는 게 맞는 것이냐 위험을 오히려 대하는 게 안전한 것이냐 이랬을 때 저는 위험을 지금은 선택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신채일원께서 지금 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을 가만히 참고해 보면 상당히 견해가 다른 측면도 있고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시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경제꾼을 계속 시청하시면서 아마 업데이트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사물을 놓고 어떻게 바라보냐 이 관점의 차이를 저희들이 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 2분씩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기의 어떤 전망 이야기도 했고 투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적정성 네. 또 실효성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 우리의 투자에 대한 전략 개인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주시죠. 2분씩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투자가 뭔가 제가 그 지인들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가치 상승을 바르고 나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뭐냐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지금의 가치는 성장 가치고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이상의 성장을 원하는 섹터들에 반영되는 구간입니다. 네. 지금의 가치가 단순하게 뭐 딥밸류 아주 싸져 있다는 것만 갖고는 가치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밸류가 무슨 뭐 정량적 지표로 싼 게 아니라 앞으로의 소위 산업의 성장 가치를 바라보고 지금 비용을 지불하신다면 아마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 나쁜 선택이 되지는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 네, 저는 최근 2010년 이후에 길게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물가가 제한적으로 오르고 두 번의 양적 완화를 할 정도로 연준이 약간 비전통적인 돈풀기,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을 풀어도 이렇게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제한적으로 오르는 그러한 시대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닐까. 결국 이 사이에 2010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전 세계 자산이 거의 한 60, 70% 증가했습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네. 돈푼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는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렇죠. 조금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는 항상 억제되니까 이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안일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냐? 지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 인플레이션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지만 너무 지난 1, 20년 혹은 지난 수년 동안 이루어진 그러한 뭐 반복된 위험 자산이 안전 자산처럼 취급되는 정말 위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지 않아라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차트에서도 나오지만 네. 적어도 하반기는 지수가 확장되는 장세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이 되더라도 종목 중심으로 된다. 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국채 10년물이 4%에 가깝고 심지어는 MMF 수익률이 상당히 이렇게 뭐 5%대 육박하는 상황에서 조금 주식시장의 지수 장세보다는 종목 장세를 초점을 두고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리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올해 초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측하면서 비관론이 팽배했던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연준의 금리 인상도 사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궁금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를 늦추기에는 아직도 이르다, 이런 견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계 경제, 제가 생각할 때는 대공황도 극복을 했고요. 2008년 서프라임 위기도 극복을 했습니다.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지만 예측한 분도 계시고요.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예측할 수 있는 징후들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 자산 투자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 분석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자산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